1989년 가을, 부산 해운대의 한 여관에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관방에는 그들의 짐이 그대로 있었고 결혼 반지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납치를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전국을 뒤지며 그들을 찾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몸값 요구도 없었으며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애도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2004년 어느 가을날,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던 한 여성이 계산대 너머에서 자신의 동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15년 전 신혼여행에서 사라진, 죽었다고 믿었던 그 동생을.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던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사건의 전모는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복잡했습니다. 오늘 미스토리박스가 전하는 이야기, 1989년 부산 해운대에서 시작되어 15년 만에 서울에서 끝난 한 여성의 잃어버린 시간과 왜곡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뉴스에서 실종 사건을 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해결되지 못한 채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평생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미스토리박스는 잊혀진 사건들, 미해결 사건들, 그리고 믿기 힘든 반전이 있는 실화들을 조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1989년 그 가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9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이수진 씨, 당시 24세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한재민 씨, 당시 26세로 시중은행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하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다정했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성황리에 끝났고 오후 2시경 피로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신혼여행지는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당시 해운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8시 10분경 두 사람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피곤해 보였지만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내일 바다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9시경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가 근처의 한 여관에 체크인했습니다. 여관 이름은 해성장이었습니다. 2층 건물의 작은 여관으로 객실이 총 8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묵은 방은 203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9시 5분경 체크인했고 1박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방 열쇠를 건네주고 조식 시간과 주변 식당에 대해 간단히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두 사람은 여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관 근처의 한 횟집 주인은 그날 밤 신혼부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가게에 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9시 40분경이었습니다. 횟집 주인은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를 주문했고 여자는 해물찜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약 50분 정도였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두 사람은 횟집을 나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주인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바로 여관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해변을 산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로는 주인도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8일 일요일 오전 8시 여관 주인이 조식을 준비하며 투숙객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객실에서 손님들이 나왔지만 203호는 조용했습니다. 주인은 신혼부부가 아직 자고 있거나 일찍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지만 203호에서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혹시 이미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신부의 화장품과 결혼반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옷까지도 가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나간 것일까요? 그러나 짐을 두고 나가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특히 결혼반지를 두고 가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여관 주인은 근처를 돌아다니며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해변, 식당, 편의점.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여관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숙객이 짐을 두고 사라졌다고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경 해운대 파출소의 경찰관 2명이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203호를 확인했습니다. 방 안을 살펴본 경찰관들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짐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혹시 사고가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응급실에 실려간 것은 아닌지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경 경찰은 여관에 남겨진 짐을 조사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신분증과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진과 한재민,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수진의 부모님과 한재민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난 자식들이 사라졌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경 두 집안의 가족들이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수진의 언니 이수영 씨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밤늦게 부산에 도착했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0월 8일 밤부터 10월 9일 새벽까지 경찰과 가족들은 해운대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해변, 공원, 골목길, 모텔, 병원, 가능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부산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형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여관 주변의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당시에는 CCTV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찰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조사했습니다. 10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에 신혼부부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횟집 주인은 두 사람이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10월 7일 밤 11시경 젊은 남녀 커플이 가게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샀고 여자는 음료수를 샀습니다. 시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오후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이수진과 한재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적어도 밤 11시까지는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편의점에서 여관까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편의점을 나와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경찰은 그 길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혹시 싸움이 벌어진 흔적은 없는지, 혈흔은 없는지, 끌려간 흔적은 없는지.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3일, 경찰은 바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해변을 산책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잠수부들이 투입되었고 해안가를 따라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수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검토한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사. 두 사람이 해변을 산책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을 가능성. 그러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날 밤 파도가 높지 않았다는 기상청 자료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동반 자살. 결혼식 직후 신혼여행에서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나 가정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계획적 실종.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친 것일 가능성. 그러나 짐과 현금, 신용카드를 모두 두고 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넷째, 범죄, 납치, 살인, 혹은 강도.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찰은 이 방향으로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10월 7일 밤 해운대 일대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이 목격되지 않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주변 여관과 모텔, 술집과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 술집 종업원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10월 7일 밤 10시경 술집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그중 한 명이 오늘 큰 건 하나 잡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들의 인상착의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종업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몽타주를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몽타주의 남자 중 한 명이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조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경찰은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은 10월 7일 밤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실종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잡아댔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미제 사건들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혹시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있었는지, 연쇄 범행일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나 특별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말,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일 보도되던 사건이 점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12월, 이수진의 가족들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허위 정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에서 이수진을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대구에서 한재민을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1990년이 되었습니다. 실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혹은 적어도 시신이라도 발견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한재민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경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90년 봄, 한 가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에서 신혼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목격되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여자가 신문에 난 이수진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즉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떠난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부부는 약 일주일 정도 마을에 머물렀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 부부가 묵었던 여인숙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이름은 가명이었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수진과 한재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부부였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0년 여름, 비슷한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계속 들어왔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1991년, 1992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파일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의 가족들은 매년 실종된 날에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이수영은 매년 해운대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을 걸으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도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두 가족은 법원에 사망 선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진과 한재민은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완전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 초기,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1989년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거의 매일 신문과 TV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신혼부부 해운대에서 실종, 결혼식 다음 날 증발한 부부, 신혼여행의 악몽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여관 203호를 보여주며 남겨진 짐과 결혼반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족들은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사진을 들고 호소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한재민의 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이수진의 언니 이수영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동생이 얼마나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생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였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학교 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생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언론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해운대의 치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CCTV 같은 보안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매체는 조직폭력배의 범행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부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금품 갈취를 위해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제보를 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해운대로 가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만들어져 전단지를 돌리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이 되자 언론의 관심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지면을 채우기 시작했고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12월이 되자 간헐적으로만 보도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실종 2달, 여전히 미궁. 실종부부 가족들, 현상금 1천만 원 내걸어. 같은 짧은 기사들이 신문 사회면 구석에 실렸습니다. 1990년이 되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미제 사건 특집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고통받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딸을 찾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혹시 딸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부산, 대구, 경주, 울산, 제보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보는 허탕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여성이었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나 아예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수색 비용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수영은 동생을 대신해 조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지도 않은 조카들을 상상했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오면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 아이들은 지금쯤 몇 살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매년 동생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바닷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한재민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재민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옷, 신발,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그 방을 청소하고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재민의 아버지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무능력을 비난했고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서와 검찰청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한재민의 동생은 형이 다니던 은행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 형을 찾아주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난처해했고 결국 보상금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동생의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1991년, 1992년, 1993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죽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1995년 이수진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영은 어머니를 간호하며 동생을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동생아, 제발 살아있다면 돌아와. 엄마가 너무 아프셔. 엄마가 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대. 그녀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997년 이수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죽은 것이라고. 장례식장에는 이수진의 영정 사진도 함께 놓였습니다. 사망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가족들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한재민의 가족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재민의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재민의 아버지는 술로 슬픔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족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9년 실종 10년이 되는 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법원에 사망 선고 신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수진과 한재민은 1989년 10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종된 날이 사망일이 된 것입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 빈관에 사진만 놓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했습니다. 이수영은 동생의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 언니가 평생 너를 기억할게. 사랑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일상은 없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일 밤이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듯 했습니다. 경찰 파일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언론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마트.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이수영 씨, 당시 43세는 장을 보러 마트에 왔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식료품 코너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이수영은 계산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줄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계산대 앞 약 10m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 옆모습, 저 머리 모양, 저 걸음걸이, 모든 것이 동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53분 이수영은 그 여성의 2m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 얼굴을. 이수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성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영은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나야, 언니야. 어떻게 살아있어? 어디 있었어? 그러나 그 여성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수진이 맞아. 언니가 알아. 내 동생이라고.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민정이에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아내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수영은 남성을 쳐다보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은 거칠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15년 전에 실종된. 이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정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평생 대구에서 살았어요. 실종된 적도 없어요. 마트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영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저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15년 전에 실종된 제 동생이라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영의 절박한 모습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경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영은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신혼여행에서 실종된 동생. 법적으로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동생을 마트에서 만났다고. 경찰은 박민정이라는 여성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박민정. 생년월일은 1965년 3월 12일. 주소는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수영에게 물었습니다. 동생분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1965년 3월 12일이에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생년월일이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지문 대조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박민정과 그녀의 남편이라는 남성이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설득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곧 풀려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은 이수진의 실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89년 10월 8일 실종, 1999년 사망 선고.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장된 지문 정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정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오후 5시 10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박민정의 지문은 이수진의 지문과 100% 일치했습니다. 파출소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영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맞구나. 박민정이라고 했던 여성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실수예요. 저는 박민정이에요. 경찰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강남경찰서에서 형사들이 파출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박민정과 함께 온 남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성은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회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0년생, 대구 거주.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여성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9년 됐습니다. 1995년에 결혼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는 박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1995년 이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박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1995년에 제가 만났을 때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 기억이 없었어요.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억상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대구 근처 시골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돌봐주었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억상실이었다면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갔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한 기억 차단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원 파악을 위해 지문을 조회하면 됐을 텐데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가 어딘가로 가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형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신분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본명입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본명은 강도혁입니다. 파출소 안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도혁이라는 이름으로 조회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도혁 1960년생 1980년대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 1987년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1988년 출소 그 이후 행방불명 주변은 없었지만 경찰 관심 대상 인물이었습니다. 경사는 강도혁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조폭 출신이군요. 강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10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었습니까? 강도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이수진 씨와 한재민 씨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강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사건의 범인입니다. 강도혁의 자백과 함께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저녁 7시 강도혁은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박민정, 아니 이수진도 함께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영은 동생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언니야, 알아보겠니? 제발 기억해줘. 그러나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강도혁은 조사실에서 형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받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10월 7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도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조직에서 상납금을 내라고 압박했거든요. 저는 동료 2명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을 털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목표였어요. 그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항도 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10월 7일 밤, 우리는 해운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관 앞에서 젊은 부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편의점에서 나와 여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 11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여관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한 명이 앞을 막고 저와 다른 한 명이 뒤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칼을 꺼내 들고 협박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돈만 내놓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려 있었고 남자는 저항했습니다. 강도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사가 재촉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내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몸싸움을 했고 제 동료 한 명이 그 남자를 밀쳤습니다. 세게 밀쳤어요. 남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계단이요? 여관 입구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남자는 그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가 죽었습니까? 강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계획은 단순 강도였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여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제 동료 한 명이 그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세게.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시신과 여자를 차에 싣고 도망쳤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으니까요. 남자의 시신은 부산 외곽산에 묻었습니다. 깊은 곳에 묻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증인을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막았어요. 차 안에서 그녀를 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젊고 아름답고 그냥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를 살려두자고. 어차피 의식을 잃었으니 멀리 버려두면 우리를 찾지 못할 거라고. 동료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따랐습니다. 어디에 버렸습니까?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새벽에 그곳에 도착해서 그녀를 길가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1989년 10월 8일 새벽이었습니까? 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졌어요. 우리는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기로. 그리고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대구로 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수진 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 강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대구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길을 걷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수진이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버렸던 그 여자였어요.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6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났다는 겁니까?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가 죽었거나 아니면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녀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구인지도.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으니까 최소한 그녀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돌본다는 뜻이었습니까? 강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그녀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제 범죄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를 당신 곁에 두기로 한 겁니까? 네, 저는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박민정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옷을 사주고. 그리고 결혼했습니까? 강도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착했고 순수했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몰랐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녀를 보살펴 주었고 그녀는 제게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1995년에 결혼했다고 했죠? 네, 위조 서류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진짜였어요. 그 후 9년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구 근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그녀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가고 명절에는 함께 밥을 먹고. 그녀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저는 사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녀가 기억을 되찾으면 제가 한 짓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녀는 저를 떠날 것이고 저는 감옥에 갈 테니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강도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고백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발각될 때까지 당신은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생각이었습니까? 네,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재민 씨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외곽, 금정산 근처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범행한 동료들은 누구입니까? 강도혁은 2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도혁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범행 경위, 시신 유기 장소, 도주 경로, 신분 위조 방법,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16일 새벽 2시, 조사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강도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이송되기 전 이수진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허락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도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 남편이 아니었나요? 강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의 진짜 남편을 죽였고 당신의 기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기억나는 건 당신뿐이에요. 강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당신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난 9년은 다 거짓이었나요? 강도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진짜였어요.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얼룩진 사랑이었지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에요. 이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도혁도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울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04년 10월 16일 오전 8시 경찰은 부산 금정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도혁이 안내하는 대로 한재민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도혁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그는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 길로 가세요. 그리고 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오전 10시 30분경 일행은 금정산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한 바위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바위 뒤편에 묻었어요.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증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 50분경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속 약 2m 깊이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백골이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15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부패는 완전히 진행되었고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백골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차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두개골의 뒤쪽에 큰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뒤통수를 계단에 부딪혀 즉사했다는 백골은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감정을 위해서였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2004년 10월 18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골은 한재민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받은 DNA와 일치했습니다. 한재민의 가족들이 국과수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오빠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비록 뼈만 남았지만 한재민의 어머니는 아들의 두개골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왔어. 이제 집에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그녀의 오열이 감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재민의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아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가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장례식이 다시 치러졌습니다. 1999년에는 시신 없이 치렀지만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도 장례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한재민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신부였는데 기억을 못한대. 15년 동안 범인하고 살았다면서. 불쌍하네. 아무것도 기억 못하다니. 이수진은 한재민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재민의 어머니가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며느리였구나.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도 이 사람도. 한재민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가장 큰 피해자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한 사람은 남편을 잃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 장례식 후 한재민은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5년 만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11월 강도혁은 살인, 사체 유기, 감금, 신분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강도혁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15년 전 금품을 빼앗기 위해 신혼부부를 습격했고 그 과정에서 한재민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를 유기했으며 다시 만났을 때는 그녀의 기억상실을 이용해 15년간 감금하고 기만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수진 씨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9년간 보살펴 주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수진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산 9년 동안 어땠습니까? 이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삶을 몰랐으니까요. 피고인은 저를 잘 대해줬어요.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네,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은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워요. 제 남편을 죽였고 제 인생을 빼앗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해요. 9년 동안 저를 돌봐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것은 없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두 블랭크예요. 그럼 증인의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알게 된 겁니까? 네, 언니와 부모님이 말해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만 그게 제 기억은 아니에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강도혁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재민 씨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들을, 오빠를 죽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이수진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당신에게도 미안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가족을,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형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저는 제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005년 1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도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강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04년 말부터 이수진은 긴 치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를 진찰했습니다. 진단명은 해리성 기억상실증이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특정 기간에 기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1989년 10월 8일 이전의 기억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충격, 그리고 자신도 폭행당한 충격이 너무 커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봉인한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은 강력한 트리거가 있다면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은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면 치료, 인지 치료, 가족 치료,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수영은 동생에게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야. 이 사진은 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고, 이건 중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야. 이수진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사진 속 아이가 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이수진의 어머니도 딸을 위해 애썼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주고, 딸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려주고, 딸의 방을 예전 그대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 이수진은 자신의 과거를 공부하듯 배워나갔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기장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아가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나 기억나니? 우리 같은 과였잖아.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친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했던 일들, 동아리 활동, MT, 축제. 그러나 이수진에게는 모두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정말 친했는데 넌 항상 밝고 명랑했어.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가 되겠다고 했지. 그리고 재민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했어. 한재민이요? 응, 너희 정말 잘 어울렸어. 재민이는 너를 정말 아꼈고 너도 재민이를 정말 사랑했어. 결혼식 날 너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이수진은 울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제 남편이었는데, 제가 사랑했다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재민의 가족들도 이수진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한재민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주 불러 밥을 해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재민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결혼하기 전에도 맨날 내 이야기만 했어. 수진이는 이렇고 수진이는 저렇고.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재민이도 하늘에서 이해할 거야. 그러나 이수진은 점점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맞지만 이수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수진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박민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그녀는 정신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구인가요? 이수진인가요? 박민정인가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수진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민정으로 살았어요. 9년 동안. 그 기억은 생생해요. 이수진의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왜 저는 이수진이어야 하나요? 기억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과거, 당신의 정체성은 기억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느낄 수 없어요. 제게는 박민정으로 살았던 9년이 더 진짜 같아요. 의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체성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수진이면서 동시에 박민정으로 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수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2007년 이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15년 전에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실종 후 당연히 해직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에서 복직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첫 출근 날 이수진은 긴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TV에서 봤어요. 선생님 기억을 잃으셨다며요? 이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선생님은 옛날 기억이 없어. 하지만 괜찮아.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 거야. 너희들과 함께.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이수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원래 교사였구나. 내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2008년 이수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수영과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평생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주말이면 한재민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이수진은 묘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믿어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믿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재민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이수진은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15년을, 그리고 다시 찾은 삶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잃어버린 시간과 찾아가는 나였습니다. 그녀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수진이다. 1965년에 태어나 1989년에 실종되었고 2004년에 발견되었다. 24년의 기억은 없지만 39년의 인생은 존재한다. 나는 박민정으로도 살았다. 그 9년은 거짓이었지만 내게는 진짜였다. 이제 나는 두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산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재를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찾은 답이다. 책은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5년 이수진은 언니 이수영과 함께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26년 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여관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여관은 이미 철거되어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야. 이수진은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니,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슬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수영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야. 기억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은 해변으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이수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6년 전 나는 이 바다를 봤을까? 재민 씨와 함께 이곳을 걸었을까? 우리는 행복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했다고, 사랑받았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2020년 이수진은 5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삶. 어느 날 한 제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없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선생님은 배웠어. 과거가 없어도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 멋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이수진도 웃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수진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산다. 챕터 11 메시지.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혁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수진을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강도혁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연한 만남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짓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이수진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24년의 기억, 남편과의 추억, 정상적인 삶,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넷째,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은 15년간 동생을 찾았고 찾은 후에도 평생 돌보기로 했습니다. 한재민의 가족들도 며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수진을 지탱했습니다. 다섯째, 정체성은 기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수진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수진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기억뿐만 아니라 관계, 경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섯째, 왜곡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혁은 이수진을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진실을 존중합니다. 거짓과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용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수진은 강도혁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녀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덟째,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수진은 39세에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교사로 복직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해결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기억과 싸우고 있고 가족들은 여전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1989년 부산 해운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15년 만에 서울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수진은 지금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강도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보낼 각오를 했습니다. 한재민은 가족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수진은 아직도 그의 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수영은 동생과 함께 살며 그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완전히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미스토리 BOX는 이런 잊혀진 사건들을, 아픈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범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